자, 오늘 자유한국당 잠깐 바른정당했다가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악수 한번 해요. 오늘. 근데 왜 갔어요,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 갖고 뭐 별 재미도 못 보고 있더만.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예. 자유한국당은 아쉽게 밀려난 그런 대안적 수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가 땅에 곤두박질 친 미운 틀 박힌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바른정당은 그래도 개혁 보수를 주창하는 예. 좋은 의원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는 보수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속 내용을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그 멍해를 우리 자신이 마냥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고 다시 보수가 혁신하고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복당을 했죠.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노답 꼴통으로 볼 것이다. 예. 노답 꼴통으로 볼 것이다. 이런 언어는 연구를 해요? 이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하고 나와요. 노답 꼴통이 이제 뭐 요즘 많이 시사했죠.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우리 있었어요? 당의 딱 그 내용이 정말 절실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이 최순실 폭탄으로부터 많은 자성과 반성을 국민들에게 했다고 하지만은 전혀 국민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죠. 그럼 뭘 아직까지 니들이 뭐 언제 제대로 된 자성 반성 뭐 니네들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무슨 희생이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각을 안 주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 속에서 우리들만의 변화와 혁신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인은 제1야당인데 이 제대로 된 제1야당이 되려면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돼요? 또 당의 메시지나 컨텐츠가 어떤 기획과 전략을 가지고 또 나가야 할 건지 이런 게 사실상 제대로 아직까지 안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저는 그런 안 돼 있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인 게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 어린 자성과 반성입니다. 사과. 이 자각을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홍준표 체제 들어서고 혁신위원회가 이제 곧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런 자성과 반성 변화의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자성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죠. 강경화 장관, 이번에 G20,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동맹의 확인. 그 안보 불안 대통령이다. 이 한미 동맹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대통령 문제 뭐 넘기더라도 강경화 장관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쁜 선입견으로 무조건 안 돼. 김성태 의원님 반대 안 하셨어요? 그런 방식보다는 그래도 그 험난한 인사검증의 길 속에서 야당이 다 반대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 장관의 이번 이제 G20 회의에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판단했네. 야당도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 잘 못했네. 밉상스럽게 볼 게 아니라 비록 그런 흥결은 있었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충분하게 애교 수장으로서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인식 변화가 가져가면
그게 서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 특히 한미일 동맹 그런 협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애교적인 스탠스를 잘 잡아내고 상당히 유엔을 비롯한 이런 G20 형국가들로부터 그 다자간 내교 활동을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외교 장관은 아니구나. 아니 메르켈 총리가 결례는 아니지만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촛불이 완성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대 보기 드문 장관이었었잖아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 그래서 다들 존중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41%밖에 득표를 안 했는데 나머지 60%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럴 때 강경화 장관이 딱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냐. 그때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순발력이 외교가에서 잔뼈가 굵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엔이나 이런 뭐 국제 외교 강가에서 사람 하나 키우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ILO 같은 국제 노동 기구나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나 환경 단체 기구 이런 세계적 기구에 우리 한국인 역량을 제대로 대변해내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인사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외교 문제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은 국내적인 사정은 어려워요. 그 사람 보고 버스 요금 얼마냐, 지하철 얼마에 타고 지하철 뭐 1호선부터 9호선, 노선 어디냐 물어보면 모르죠, 당연히. 그때 반대했던 거 좀 반성하세요, 이제? 뭘 언제 내가 그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아니요, 그거 당에서 반대했잖아. 당을 대표로 나오신 건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분명히 역대 정권의 장관들 후보자로서 강경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다 임명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교 역량은? 그렇지만 굳이 이분에게 좀 기회를 준다면은 미국을 비롯한 이런 외교 무대에서 할당하다 보니까 국내 자기 재산 관리나 진짜 친인척 관리 뭐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자기가 또 솔직한 또 인정도 했고 뭐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는 거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또 좋은 덕담도 했잖아요. 뭐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봉주 도사가 또 우리 강경화 장관을 아주 좋아하시네. 보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저하고 같이 방송하는 전효 의원이 KBS에서 4년 동안 같이 근무했어요. 전효 의원도 한때 그쪽에 그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지지하더라고. 그럼 저는 직접적으로 모르는데 전효 의원도 판단이 있는 분인데 마지막까지 야단에서 반대할 때까지 끝까지 찬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TV 화면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강경화 장관 불과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장관인데 저런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매너나 이렇게 딱 처신하는 거 보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뭐 제대로 선임했네. 이런 평가는 나중에 듣게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도 노동 현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었고 국제 무슨 노동회의 이런 데 딱 가면 포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었고 야, 그 노동 문제에 있어서 무슨 노동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정책이니 진보적인 정책이니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었고 노동을 대한민국 노동 문제를 대표해서 유엔에 가는데 안 된다 하면은 사실 그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란 말이에요. 노동 문제에 있어서 역량을 인정을 해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폭탄이 터지네, 문자가. 문자 폭탄 싫어하죠? 하도 저는 폭탄 많이 맞은 사람이라서. 자, 전경신님, 요즘 야당 때문에 국민들은 화병 생기겠습니다. 자, 김성태님 동명이인이네요. 의원님 나오셨네요. 힘내시고 살아남으셔서 자유당 교정 좀 해주세요. 2309님, 김성태 의원님, 자한당의 핵심 멤버가 되어주셔서 여야 합심 정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672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 정치인 속은 모르겠어요. 김지영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정치는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 걸까요? 마지막 답변하고 넘어가시죠. 결론은 뭐 국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은
아니라 그러고 싫어하는데도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억지 부를 때가 가장 나쁜 정치죠. 막 그런 측면에서 요즘 국회가 정상화되질 못하고 있고 또 산적한 해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이 정치야말로 또 상당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죠. 예. 그런데 잘못된 정치입니다. 자, 홍준표 당대표예요. 네. 그때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당대표 와중에, 선거 와중에. 홍준표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일단 뭐 대소 인정을 해야 되지만 네. 그때는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이걸 이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면 좋죠. 저 개인적으로는 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네. 안 했을 줄 알았더니. 아, 자, 근데 홍준표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로 주사파 정권이다. 제가 홍준표 당대표에게 예. 순발력이나 또 이 야당 당대표 당수로서의 그런 야성은 높게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진보 보수 또 뭐 이런 주사파 이런 이념적 용어 절대 쓸 필요 없습니다. 좀 그러셨어요. 정말 이거는 쌍팔년도 예. 그런 격게 묵은 용어죠 선택이고 지금 진보 보수나 또 극자 극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념적인 정치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라고 좀 말씀 좀 이 하셨어요, 안 부분은 하셨어요?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대선 패배로 당이 뒤숭숭하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된 마당에 예. 이제 이 당에 대고 쓴소리 안 하면은 어디다 대고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 자신도 좀 자중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입을 좀 다물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당과 또 그리고 이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는 비판할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혁신에 앞장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당대표에게 저 자신이 가장 제 정치적 소신을 많이 담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센 발언을 제가 소개할게요. 예. 지난 일요일이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식 종북몰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다음에 종북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희망 속에만 존재한다. 홍준표식 종북몰이는 국민에 대한 모욕, 종북몰이 극우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바른정당이 비판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 바른정당 비판 부분도 좀 품격과 또 아무리 그 은 숫자는 적은 정당이지만은 그렇게 폐마하고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처신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한 개의 정당으로서 근데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개혁 보수 정당을 주창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분들의 정치 활동은 존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보수의 본류로서 다시 보수가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보다 더 핵심적인 보수를 변화시켜 나가면은 머지않아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뭐 상대를 좀 무시하고 비판하고 또 때로는 뭐 힘의 논리로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친박 핵심을 어떻게 할 거냐. 대선 때는 친박의 도움으로 어쨌든 20몇 프로의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친박 핵심을 좀 정리해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지금 현재의 위기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제대로 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의 구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대권 주자가
있어야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또 그 리더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야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홍준표 당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또 어떤 특정 과거의 정치 세력들을 치내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소멸을 시키고 난 이후에 본인 중심의 어떤 정치보다는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적 비전과 그리고 야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그 친박 의원들 정리하자. 여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저는 뭐 그 문제는 하도 이제 웬만큼 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은 이미 탄핵됐고 또 뭐 사실상 깜빵에까지 가 있는 이미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은 우리 당이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자, 그런 부분의 판단을 이제 이번 혁신위원회에다가 다 맡기는 겁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는 그건 다 수용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멀리 남아있는 얘기지만. 네. 얘기는 지금 이미 스타트는 걸려있고 얘기는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김성태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 글쎄요. 전쟁통에 부모, 형제, 자식 다 잃어놓고 저 혼자 온전하게 이렇게 당이 거기서 잘 싸워야지 재건이 되는 거죠.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서울시장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봐요. 정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뜻이 있냐 없냐 분명히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뭐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이 당이 변화돼야 되고 뭐 또 나는 그 변화 속에서 내 꿈을 실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배부른 소리죠. 절대 저는. 아니 또 나가시면은 그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시면 또 진성준 의원한테 기회도 좀 오고. 그걸 정봉주 도사가 좀 만들려고 바라는 것 같은데. 자, 김지영님, 홍준표 씨가 당대표가 되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변화할 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3671님, 국회의원들 모두가 잘난 사람인데 왜 정치는 이 모양일까요? 다들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쓴소리인데 야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보수 제거의 해법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야당을 건설하자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혜원 대표가 우리 SBS하고 인터뷰하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탈당파 12명은 애초에 개혁보수의 뜻이 없었다. 글쎄, 뭐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상호 그런 비방적인 어떤 인식이나 판단보다는 진정한 문재인 정권의 이 진보 정권 하에서 보수 정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자리 잡힐 것인가, 뭐 자리 잡혀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개혁 보수를 주창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올바른 보수 정당의 지향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오랜 보수의 본류로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또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한 그 원죄에서 이 보수 정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그 숙제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진정성으로 변화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 상호 비방이나 뭐 그런 문제 제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일관되게 이제 죄송합니다. 일관되게 비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혜원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살아남으려면 난파선인 한국당에 있지 말고 구명보트인 바른정당에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지금 선의의 경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 당대표로서 바른정당 당시를 키우고
또 바른정당이 국민적 보수 정당의 대안으로 서기 위해서는 뭐 그런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저희 자유한국당도 이제 아마 홍준표 당대표도 가장 변신을 잘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계층에서는 정말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있겠죠. 마냥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고 다시 보수가 혁신하고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합당을 했죠.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노답 꼴통으로 볼 것이다. 노답 꼴통으로 볼 것이다. 이런 언어는 연구를 해요? 이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하고 나와요. 노답 꼴통이 이제 뭐 요즘 많이 시사했죠.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우리 있었어요? 당의 딱 그 내용이 정말 절실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이 최순실 폭탄으로부터 많은 자성과 반성을 국민들에게 했다고 하지만은 전혀 국민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뭘 했지? 아직까지 니들이 뭐 언제 제대로 된 자성 반성, 뭐 니네들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무슨 희생이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각을 안 주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 속에서 우리들만의 변화와 혁신은 별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죠. 강경화 장관, 이번에 G20,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동맹의 확인. 그 안보 불안 대통령이다. 이 한미 동맹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대통령 문제 뭐 넘기더라도 강경화 장관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쁜 선입견으로 무조건 안 돼. 김성태 의원님 반대 안 하셨어요? 그런 방식보다는 그래도 그 험난한 인사검증의 길 속에서 야당이 다 반대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 장관의 이번 이제 G20 회의에 가서 그렇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판단했네. 야당도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 잘 못했네. 밉상스럽게 볼 게 아니라 비록 그런 흥결은 있었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충분하게 애교 수장으로서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인식 변화가 가져가면 그게 서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 특히 한미일 동맹 그런 협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애교적인 스탠스를 잘 잡아내고 상당히 유엔을 비롯한 이런 G20 형국가들로부터 그 다자간 내교 활동을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애교 장관은 아니구나. 아니 메르켈 총리가 결례는 아니지만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촛불이 완성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대 보기 드문 장관이었었잖아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 그래서 다들 존중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41%밖에 득표를 안 했는데 나머지 60%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럴 때 강경화 장관이 딱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냐. 그때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순발력이 외교가에서 잔뼈가 굵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인은 제1야당인데 이 제대로 된 제1야당이 되려면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돼요? 또 당의 메시지나 컨텐츠가 어떤 기획과 전략을 가지고 또 나가야 할 건지 이런 게 사실상 제대로 아직까지 안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저는 그런 안 돼 있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인 게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 어린 자성과 반성입니다. 사과. 이 자각을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홍준표 체제 들어서고 혁신위원회가 이제 곧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이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런 자성과 반성, 변화의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일단 자성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자, 오늘 자유한국당, 잠깐 바른정당했다가.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악수 한번 해요, 오늘. 근데 왜 갔어요,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 갖고 뭐 별 재미도 못 보고 있더만.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예. 자유한국당은 아쉽게 밀려난 그런 대안적 수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가 땅에 곤두박질 친 미운 틀 박힌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바른정당은 그래도 개혁 보수를 주창하는 예. 좋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는 보수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속 내용을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그 멍해를 우리 자신이